안녕하세요. 김 작가십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김진사댁 마당에는 벌써 낙엽이 두텁게 깔려 있었고 감나무에 매달린 홍시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서 김진사댁은 오랜 세월 덕망 높은 집안으로 통해왔습니다. 땅도 넓지 않고 재산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 집안을 지탱해 온 힘은 신씨 부인의 성품과 살림 솜씨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반듯한 가풍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가을 오후 이웃집 귀분 안악이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이. 신씨 부인은 마루에서 명주실을 감고 있다가 귀분 안악의 기척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러나 눈빛 속에는 이미 무언가를 짐작한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귀분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숨부터 고르고 말씀하세요. 귀분 안악은 숨을 한번 고른 뒤 목소리를 잔뜩 낮추며 말했습니다. 마님, 진사어른이 이번에 돌아오시는데 혼자가 아니랍니다. 한양에서 젊은 여인을 하나 데리고 내려온다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어요. 역참 아전이 직접 봤다고 하던데 20 남짓 되는 색시를 옆에 앉히고 오신다고. 귀분 안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모 복례가 부엌 문 뒤에서 나와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부릅뜨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씨 부인은 태연히 손에 든 명주실 타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귀분 안악은 마님의 태연함에 오히려 더 당황해서 눈만 껌뻑이다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신씨 부인은 창호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복례 유모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림도 없고 날카롭지도 않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례야, 오늘 저녁 밥상을 내가 직접 차려야겠구나. 유모 복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마님이 직접 밥상을 차린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손님 맞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이 스스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도 우물가의 안악들도 서당마당에서 글 읽는 척하는 사내들도 모두 한마디씩 보태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한양 가더니 눈이 돌아왔나 봐. 그 어질고 현숙한 신씨 마님을 두고 젊은 색시를 드린다니. 정승댁도 아니고 원님댁도 아닌데 별 망신이 다 있구만. 신씨 마님이 속이 얼마나 쓰리실까. 아무리 남자라지만 너무하지. 과거도 못하고 아내 가슴에 못이나 받고 오는 게야. 촌장 어른은 긴 담뱃대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집안에 바람이 들어오면 3년 가문보다 무섭다 했어. 김진사댁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을 게야. 뭔가 한 번은 뒤집어지겠어. 그러나 정작 소문의 당사자인 신씨 부인은 마을의 수군거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옥색 저고리 고름을 단단히 여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오로지 혼자 다독이며 부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구수한 장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신씨 부인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부엌은 그녀가 18배 시집와서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맞이하며
20년이 넘도록 수없이 드나든 곳이었습니다. 지붕의 그 으름 하나, 부뚜막의 금강곳 하나까지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닿아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 부엌은 내가 지킨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신씨 부인의 손이 먼저 향한 곳은 찬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에 함부로 꺼내지 않는 귀한 그릇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백자대접, 남편이 젊은 시절 장에서 사다 준 청아백자 국그릇, 그리고 제삿날에만 꺼내 쓰던 유기쟁반. 신씨 부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마른 천으로 정성껏 닦았습니다. 마님, 이 그릇들은 왜 꺼내십니까? 오늘처럼 좋지 않은 날에 이런 귀한 것을. 복례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신씨 부인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한 날에 귀한 그릇을 쓰는 것이 맞지. 오늘은 귀한 날이야, 복례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 그 말의 뜻을 복례는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님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분노에 떨지도 않는 어딘가 초연하고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쌀독에서 가장 좋은 햅쌀을 한 돼 퍼담아 정성껏 씻었습니다. 쌀을 씻는 동안 손에서 뿌연 전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을 바라보며 신씨 부인은 잠시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오리길을 걸어 장에 다녀와 쌀 한 마를 지고 왔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쌀로 지은 밥을 둘이서 마주 앉아 먹으며 우리 꼭 잘 살자고 웃던 날이, 아이가 처음 입에 밥을 넣던 날 남편의 환갑 잔치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쌀을 불려두던 날이, 그 모든 기억이 쌀뜨물처럼 하얗게 그리고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신씨 부인은 눈을 한번 깜빡이고 다시 집중했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꺼낸 것은 찬장 맨 아래 단 깊숙이 넣어둔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수십 년 묵은 시간장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이 간장은 신씨 부인이 시집올 때 시어머니가 직접 단지에 담아 건네준 것으로 그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봄에는 뚜껑을 열어 햇볕을 쐬어주고 겨울에는 지프로 감싸 보온하며 수십 년을 지켜온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이 간장을 낸 국은 누구든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어릴 적 어머니 곁에서 먹던 밥 생각이 난다고들 했습니다.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작은 국자로 시간장을 떠서 국물에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이 맛은 정직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닿는 법이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마 위에 무와 배추를 올리고 칼을 잡았습니다. 썰어나가는 칼질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그 리듬 속에서 신씨 부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집의 주인으로서 끝까지 의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녀는 물을 썰고 배추를 썰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복례 유모가 옆에서 거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 일은 제가 할 테니 방에 좀 계세요. 왜 마님이 직접 이 굳은 일을. 신씨 부인은 칼질을 멈추고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야, 내 손으로 지은 밥을 먹여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것이 내가 이 집 안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자 예의가 아니겠니? 옆에서 거들어만 줘. 복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꾹 참고 마님 곁에 섰습니다. 신씨 부인은 오래 묵혀두었던 도라지를 꺼내 손질했습니다.
3년 넘게 말린 도라지는 껍질이 거칠었지만 속은 단단하고 향이 깊었습니다. 그것을 꿀과 고추장에 버무려 석쇠에 올렸습니다. 타닥타닥 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쓴맛이 있어야 단맛을 안다. 매운맛을 이겨내야 깊은 맛이 나오는 법이지. 그녀는 도라지구이를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20년의 요약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의 쓴맛, 아이를 낳던 날의 기쁨, 남편을 믿었던 단맛,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매운 상처까지. 해가 완전히 지고 사위가 어두워질 무렵 밥상이 갖춰졌습니다. 신씨 부인은 차려진 상을 훑어보았습니다. 시간장으로 끓인 된장국, 도라지와 더덕구이, 묵은지, 고등어조림, 갖은 나물과 햅쌀밥. 화려하지 않았지만 흠잡을 곳 하나 없이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쟁반 위에 수저를 놓을 때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수저, 그리고 그 여인의 수저. 두 벌 모두 아무 차별 없이 정중하게, 그러나 묘하게 거리가 느껴지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듯, 그러나 이 집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경계가 배치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가 남편 일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신씨 부인은 밥뚜껑을 열어 뜸이 든 밥을 확인했습니다. 하얗고 고른 밥알들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밥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밥을 먹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신씨 부인은 앞치마를 벗고 고름을 다시 여몄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횃불빛이 대문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마부의 발소리, 짐꾸러미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줄지어 섰고 복례 유모는 신씨 부인의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섰습니다. 김진사가 먼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3년 만에 귀가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신씨 부인과 시선이 마주치자 눈을 피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본매가 들어섰습니다. 신씨 부인은 그 순간을 나중에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붉은 비단 저고리에 노란 치마, 목에는 금빛 놀이개. 한양 기방의 향수 냄새가 가을 밤 공기를 헤치고 마당까지 퍼졌습니다. 20 남짓의 여인은 선자리에서 집안 곳곳을 한눈에 훑으며 호기심 어린 눈길을 굴렸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나 조심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로 생긴 자기 집을 구경하는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고요하게 서서 남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반듯하고 정중한 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며 마주한 그녀의 눈빛은 김진사가 차마 마주보지 못할 만큼 차갑고 깊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짧고 명확한 인사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본매는 신씨 부인을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럼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 본마님이시군요. 저는 본매라고 해요.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먼 길 오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어서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가 제 방이에요?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인들은 숨을 죽였고 복례 유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신씨 부인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짐을 풀고 쉬시지요. 낮고 부드러우나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본매는 사랑채라는 말에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안채 쪽을 힐끔 바라보더니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저 안방은요? 저쪽이 더 넓어 보이던데. 저는 넓은 방이 좋거든요.
순간 하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진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본매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신씨 부인이 천천히 본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집에는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안방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 이 집 안주인의 공간입니다. 외인이 함부로 탐할 자리가 아닙니다. 본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분명히 무안을 당했지만 직접적으로 모욕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김진사가 본매를 이끌어 사랑채로 데려갔습니다. 본매는 발을 구르며 투덜거렸지만 따라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복내 유모가 신씨 부인 곁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런 천방지축인 것을 어찌 집에 들이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내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신씨 부인은 어두운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내야,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뽑히는 법이야.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내 오늘 저녁 밥상의 뜻이 있으니. 사랑채에 짐을 푼 본매는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금세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게 뭐야? 한양 주막방만도 못하네. 이 낡은 문짝 좀 봐. 이불도 촌스럽고. 나으리, 저 여기서 살라고요? 김진사는 한양에서의 호기로운 모습과 달리 작아진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본매야, 참거라. 오늘만 넘기면 내가 방을 꾸며주마. 일단 저녁을 먹어야지. 저녁이요? 저 배 안 고파요. 저 본마님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나으리는 저 여자가 안 무서워요? 김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본매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을 어슬렁거리더니 부엌 쪽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자 스스럼 없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솥뚜껑을 들썩이고 찬장 문을 열어젖히며 구경했습니다. 음식이 왜 이래? 고기도 없고 냄새도 이상하고. 한양에서는 이런 거 안 먹었는데. 복내 유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기씨, 이 부엌은 안주인 마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음식에 부정이 타게 하면 안 되니 어서 나가십시오. 본매는 유모의 서슬에 한 발 물러섰다가 문 너머로 신씨 부인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고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그림자 앞에서 위압을 느꼈습니다. 이 광경은 곧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김진사 댁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신씨 마님이 그 젊은 것을 안채 발도 못 들이게 했다더라. 당연하지. 그 어른이 어떤 분인데. 법도가 몸에 밴 분이잖아. 그래도 진사 어른이 데리고 왔으니 어쩌겠어. 마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실까. 외양은 화려하던데 행실은 그게 아니라더구만. 본마님 앞에서 대뜸 안방 내놓으라 했다잖아. 한편 김진사는 황급히 본매를 달래 사랑채로 데려가며 낮게 타박했습니다. 부인이 오늘 저녁상을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다 하지 않느냐. 진정하고 얌전히 기다리거라. 본매는 툴툴거렸지만 배가 고팠으므로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 좁은 마당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가을밤의 서늘한 기운과 달리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다른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지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드디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유모 복내와 하인이 독상 3개를 조심스럽게 날랐습니다. 하나는 안방에, 하나는 사랑채에, 그리고 하나는 대청마루에. 신씨 부인은 결국 남편과 본매를 같은 자리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집안의 법도상 함께 밥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뜻이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 모두에 옳은 음식은 동일했습니다. 시간장 된장국, 도라지와 더덕구이, 고등어 조림, 각종 나물, 햅쌀밥. 신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차린 밥상이니 입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시느라 시장하셨을 테니 드시지요. 김진사는 국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맛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었습니다. 이 된장국 맛은 한양의 어떤 음식에서도 맡지 못한 오직 이 집에서만 나는 맛이었습니다. 시간장의 깊고 은은한 구수함, 오래 묵은 시간의 맛. 갑자기 아내가 첫째를 낳던 날 밤 함께 먹은 미역국이 떠오르고 가난하던 시절 아내가 쌀 한 줌을 아껴 지어 내온 밥이 생각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국물 한 모금과 함께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반면 본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국그릇에 숟가락을 넣고 한 입 더 마셨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국. 너무 투박한 것 아니에요? 냄새가 이상해. 흙냄새 같은 것도 나고. 김진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맛있는 국이야. 우리 집 간장으로 끓인 것인데 함부로 말하지 마라. 본매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반찬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집어 먹으려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생선, 비린내 안 나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신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본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음식 자체에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매의 입은 한양의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고 그 혀는 이 집의 음식이 품은 오랜 시간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 이 집안의 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씨 부인이 나물 접시를 본매 앞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쓴맛이 나더라도 몸에 좋은 것이니 드셔보시지요. 이 집 텃밭에서 키운 것들입니다. 본매는 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으려다 손을 떨었습니다. 구수하고 짙은 들깨 냄새가 갑자기 구역질이 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물이 마치 이 집의 흙내음 자체처럼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본매의 몸은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온돌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본매는 등골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온돌이 너무 뜨겁게 뗀 거 아니에요? 숨이 막혀요.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차려준 고등어 조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밥상에는 늘 고등어 조림을 올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사소한 배려가 지금 이 순간 가슴을 찌르는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본매가 억지로 밥을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씹을수록 밥알이 입안에서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이 좁아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급기야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정말 나 못 먹겠어요. 이 밥 왜 이런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 문풍지가 울었습니다. 본매가 움츠러들자 신씨 부인이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골 바람이 원래 거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면 바람 소리가 무서울 까닭이 없지요. 본매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신씨 부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껍데기는 화려하나 뿌리가 없는 꽃은 금방 시들기 마련이지. 본매는 밥 한 술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김진사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시간장 된장국을 2그릇이나 비웠고 고등어 조림도 말끔히 먹었습니다. 먹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이 음식 하나하나에 쏟아부은 정성이 오랜 세월 묵힌 시간장 맛처럼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숭늉을 가져왔습니다. 누룽지를 긁어 뜨거운 물을 부은 구수한 숭늉이었습니다. 본매는 상 위를 다시 한번 뒤적이다가 이내 폭발했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이 집 밥 못 먹겠다고요. 왜 이렇게 고기 반찬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어요? 한양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줬는데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김진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본매야 말을 삼가거라. 부인이 공들여 차린 밥상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나으리가 공들여 차린 밥상이라고요? 날 가둬두려고 차린 밥상이지. 저 여자 눈빛 보세요. 나를 몰아내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신씨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식에서 썩은 내가 난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음식에서 나는 냄새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이 오래 묵으면 그런 냄새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